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총선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울산 등 격전지를 찾으며 마지막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30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 서울 전역을 돌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에서 결국 제명된 차명진 후보가 선거를 하루 앞두고 기사회생해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차 후보가 낸 제명 무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명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받아들였습니다. 코로나가 확산 중인 미국에 토네이도까지 불어닥쳐 미시피주 등 남부 지역 주민 3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미국은 정상적인 경제 활동 재개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지만 주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전 7시부터 40분간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로 단거리 지대함 순환 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김일성 생일인 내일 태양절을 맞아 진행된 군사훈련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1호선 용산행 급행 전철이 신길역 인근에서 탈선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민들이 열차 운행이 제기된 오후까지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박사방 등에서 성착취 영상을 공유한 회원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디지털 기록을 삭제하고 숨기는 안티 포렌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드디어 내일입니다. 오늘 자정이면 공식 선거운동도 완전히 끝. 본선거 투표와 개표 절차만 남습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 여야 지도부의 동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서남빛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유세 일정을 보면 대충 전략이 보이잖아요. 여야 오늘 어떻게 보냈습니까? 네, 이제 오늘 밤만 지나가면 제 뒤로 보이는 이곳 국회를 채울 300명의 국회의원이 새로 결정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격전지에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서울에 마지막 화력을 집중했는데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아침 일찍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동선대위 회의에 참석해서 이번 선거는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오후엔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울산 북구로 내려가서 지원 유세를 했고 조금 전엔 충북으로 넘어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후보를 도왔습니다. 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서울 유세에 집중을 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양천구와 동작구, 용산구, 동대문구 등 서울 전역을 30분 단위로 쪼개서 돌아다녔습니다. 최근 차명진 전 후보의 막말 논란 이후 서울 표심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마지막 유세를 서울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선거운동은 오늘 밤 자정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이 종로 선거를 뛰고 있는 민주당 이낙연 위원장과 통합당 황교안 대표 두 사람 모두 마지막 현장 유세 일정은 종로에서 보낼 예정입니다. 이 위원장은 잠시 후 종로구 숭인동을 찾고 황 대표는 평창동 그리고 해화동 일정을 마치면 현장 일정이 끝납니다. 밤 10시엔 서로 시간을 미리 맞췄다는 듯이 유튜브에 출연을 하는데요. 각자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마지막 선거 운동을 하는 걸 끝으로 2주간의 숨 쉴 틈 없이 달려온 선거운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울산은 사실 더불어민주당에서 볼 땐 험지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 대표는 미래통합당을 겨냥해서는 그래서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거라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건강 문제로 동선을 최소화하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하루 앞두고 울산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주당엔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이지만 이 대표의 말에선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민주당이 열세였던 울산도 북구는 승기를 잡았고 다른 지역들도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해 주신다면 울산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가능합니다. 이 대표는 이른바 정권 심판론이 보수층 표심을 파고든 걸 의식한 듯 미래통합당에 대한 견제도 이어갔습니다. 단체로 무릎을 꿇고 읍소한다고 간절함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그런 얄팍한 수에 속지 않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의 테러 발언을 황당한 소리라고 깎아내리며 그런 소리를 하니까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지역구는 수도권과 충청, 강원 절반 이상에서 경합 중이고 비례정당은 열린민주당 등으로 표가 갈린다고 토로했는데 지지층을 향해 막판 결집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지도부는 내일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는 오후 6시 15분쯤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합동선거 상황실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코돌이들이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탄핵 반대 열풍을 잇고 당선된 이들, 탄도리를 빗대 이번엔 코로나를 업고 당선되는 청와대 출신 후보들, 그러니까 코돌이들이 생겨나서는 안 된다고 한 겁니다. 황교안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쫓겨나고 조국 부부가 웃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 전국을 이용해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국회에 입성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전국 당시 이른바 탄도리 의원들이 총선에서 당선돼 지금도 이 나라 정치를 좌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틈타서 청와대 돌격대 코돌이들이 대거 등장하면 국회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이 나라는 진짜 망하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부인에도 총선을 앞두고 확진자 수를 줄이고 있다는 의사의 편지가 쇄도하고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종로보신각에서 30초 동안 바닥에 엎드려 큰절을 하고 여당이 승리할 경우 경제는 더 나빠지고 민생은 파탄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은 쫓겨나고 조국 부부는 미소 지으면서 부활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지도부는 함께 투표용지 둘째 칸을 찍어달라는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이번 투표는 무조건 둘째 칸! 둘째 칸! 둘째 칸! 개헌 저지선도 어렵다는 위기감 속 통합당의 마지막 읍소가 얼마나 표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2주 동안의 국토 대종주를 마무리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생당은 수도권 유세에 집중했고 정의당은 창원과 인천을 돌았습니다. 최형규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 이순신 광장에서 출발해 2주 동안 430km를 달려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궁 동상 앞에 도착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국민을 위해 싸운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기리고 싶었다고 한 안 대표는 국민의당을 비례대표 1당으로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두 거대 양당, 기득권 양당 견제하고 위성정당, 가짜정당 제대로 본때를 보이는 정말 국민 무서운 줄 알게 하겠습니다. 서울 안중근 의사 기념관과 은평구 등 서울 수도권 유세에 집중한 민생당은 막판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1번과 2번 그리고 꼼수 위성 정당과 하루살이 중도 정당은 빼고 투표해 주십시오. 기호 3번 민생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 역시 오만한 친문 정부와 집권 여당이 정신 차리라는 뜻으로 민생당에 한 표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성산을 찾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당 현역 의원인 여영국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또 인천 연수을에 출마한 이정미 후보 지원 유세 연설에선 이정미가 이겨야 진짜 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정미가 이겨야 진짜 이기는 것입니다. 이정미가 국회에 들어와야 대한민국 21대 국회가 개혁의 열차가 힘있게 달릴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제명돼 내일 선거에 나올 수 없었던 차명진 후보가 다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오늘 미래통합당의 제명 처분은 잘못됐다며 차명진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준 겁니다. 서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딴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탈당 권유에 이어 제명 처분을 받은 통합당의 차명진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선거를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최고위는 세월호 막말 논란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해 차 후보를 최고위 직권으로 제명 처분했습니다.
통상 당의 징계 처분을 내릴 때는 윤리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직권으로 제명한 겁니다. 이제는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최고위원회에 의해서 제명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 후보는 당의 결정에 곧바로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하루 만에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하며 차명진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 판단이 나오자 차명진 후보는 SNS에 글을 올리며 정식으로 후보가 됐다고 알렸습니다. 선거 직전 극적으로 기사회생하면서 차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얻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서울 광진을에서 고민정 후보가 당선되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럼 고민정 후보가 낙선하면 안 주겠다는 거냐?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표를 주고 구걸해야 하는 거냐며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고민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광진을 지역구를 찾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민정 후보 당선시켜주시면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100% 국민 모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드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세훈 통합당 후보가 가장 치졸한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고 이 원내대표는 쪼잔한 대꾸라며 그렇게 반응하니 고 후보에게 밀리는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역대급 망언이라며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고 이 재난지원금 받으려면 표 팔고 구걸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재난지원금이 국모하자금이 아니잖아요. 민생당도 논평을 내고 긴급 재난지원금은 당신이 함부로 흔들어도 좋은 룸살롱 골든벨이 아니라고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하지만 룸살롱 골든벨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논란을 빚자 해당 논평을 취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총선 다음 날인 모레 임시국회를 열어 긴급 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진보 진영 표를 놓고 열린민주당과 감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시민당이 이번에는 정의당과 국민의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과 친한 척하지만 아니다. 국민의당은 찍으면 꼴통 보수가 강화된다며 다 찍으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동 선대위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희종 공동대표는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은 총선이 끝나면 민주당에 입당할 것이라며 한 집안을 강조했습니다. 이종걸 선대위원장은 정의당과 국민의당을 향해서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의당은 경고를 받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에 투표하면 중도가 아니라 꼴 보수가 강화되는 그런 것입니다. 열린민주당을 비롯해 다른 정당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가 분산되는 걸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이 그렇게 두렵냐며 강하게 비판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면서 출발한 반칙 정당이 정의당과 같은 원칙 정당에게 경고를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오만한. 국민의당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중도 실용 정치의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이종걸 위원장의 말씀은 궤변에 가깝다. 이어 내로남불 정당이 바로 급조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이라며 국민의당에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처지냐며 맞받아쳤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4년 전 총선에선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켰지만 이번 총선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양강 구도로 진행이 되고 있죠. 하지만 어느 한쪽이 과반을 차지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캐스팅 보트를 쥘 제3당이 되기 위해 나머지 당들이 뛰고 있습니다. 원내 3당 21대 국회 캐스팅 보트는 과연 누가 주게 될까요? 조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반 정당이 없는 경우
국회 각종 의사결정의 캐스팅 보트는 원내 3당이 주게 됩니다. 과거 바른미래당은 여야 대치가 길어지자 제1야당을 빼고 국회 문을 열자고 제안해 정상화 물꼬를 트기도 했습니다. 한 걸음 놓고 하면 반볼에도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손들면 다 거기 줄 서겠지 뭐. 오는 21대 국회에선 당장 3달 뒤 출범할 공수처장 임명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전망입니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야당목 추천위원 2명 중 1명은 3당 앞으로 돌아갑니다. 사실상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열린민주당의 제2교섭단체 제안에 일단 선을 긋고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에서 여기서 흘리는 얘기라고 보는데요. 저희는 100% 불가능합니다. 미래한국당은 교섭단체가 돼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합니다. 원내 3당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21대 국회 초반 전국의 향방이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선거가 마무리되면 그 다음은 당연히 선거의 승부를 가늠해보는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게 되죠. 내일 MBN ARS 출구조사를 비롯해 방송 3사의 출구조사 발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가 오후 6시 넘어 진행되면서 예정보다 15분 늦은 오후 6시 15분에 발표됩니다. 당선자 윤곽은 경합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구에서 밤 10시쯤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여봉 기자입니다. 내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330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전국 251개 개표소에서 27,700개의 투표함이 도착하는 대로 개표가 시작되는데 MBN 승부처 15곳에 대한 ARS 출구 조사를 비롯해 방송 3사의 출구 조사 결과는 오후 6시 15분 공개됩니다. 애초 예정된 시간보다 15분 뒤로 늦춰진 건 오후 6시 이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투표 환경을 위하여 자가격리 투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이 확실시되는 지역구 당선인은 모레 새벽 2시쯤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경합지가 아닌 대부분 지역의 당선인 윤곽은 내일 밤 10시를 전후로 드러날 전망입니다. 투표지 길이가 48.1cm에 달해 수개표로 진행되는 비례대표 개표는 모레 오전 8시쯤 마무리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레 오후 5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최종 결정합니다. MBN 뉴스 권용보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대권 후보 1, 2위인 이낙연, 황교안 후보가 종로에서 맞대결을 펼치며 대선 전초전격인 선거를 치르고 있죠. 누구 하나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총선 승패 여부에 따라 잠룡들의 대권 가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이동석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대권 후보 1, 2위가 대선이 아닌 총선에서 맞대결을 펼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모두의 시선은 이낙연, 황교안 후보가 맞붙은 서울 종로에 쏠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도 인류로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러분이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직을 갖고 있든지 종로 구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사람 모두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곧바로 대선 캠프를 꾸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이낙연 후보가 총선에서 지거나 이기더라도 근소한 차이일 경우 이른바 대세론의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추격전을 펼치는 황교안 후보가 큰 격차로 선거에서 질 경우 당 내부에서 비대위 구성 요구 등이 거세지며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 빈틈에는 오세훈, 홍준표, 김태우 후보가 파고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 후보 역시 이번 총선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대선 후보 주자로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무소속으로 나선 홍준표, 김태우 후보는 패할 경우 보수표 분산에 대한 비판 속에 정치 인생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동선입니다. 지역주의 극복이 또다시 무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잠룡 중에 한 명인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K 지역에서 살아 돌아올지 또 민주당의 싹쓸이 바람 속에
민주당은 호남 28석 모두를 가져온다는 목표를 갖고 있죠. 호남에서 비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TK 지역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대구 수성갑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락 여부입니다. 김 후보는 재선에 성공하면 차기 대선에 출마하겠다며 대구 출신 대통령론으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대구가 힘을 쓰려면 적어도 대통령 선거에 나갈 정도의 그런 주자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역구를 옮겨 김부겸 저격수로 나선 주호영 미래통합당 후보 역시 대선 출마론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혼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8석이 걸린 호남에서는 비민주당 후보가 얼마나 당선되느냐가 관심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안철수 대표가 이끌던 당시 국민의당이 23석을 차지하고 새누리당이 2석을 확보했지만 이번에는 민주당 싹쓸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포의 박지원, 군산의 김관영, 광주 북구갑의 김경진 후보 등이 민주당 석권 막기에 나섰지만 결과는 미지수입니다. 과거에 확실하게 목포 발전을 위해서 또 중앙정치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는 박지원이 필요하다. 김무성 의원 호남 차출론이 돌았던 미래통합당은 20대 총선 호남 공천 31명에서 이번에는 2명에 그쳐 지역주의 극복 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여기도 빅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여당 반장 송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13일 유세의 비밀입니다. 여야 지도부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3일 동안 동해번쩍 서해번쩍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런 동선을 살펴보면 각 당의 선거 전략을 고스란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하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 뿐이니까 1분 1초가 아깝긴 할 겁니다. 이번에 여야의 동선이 뭐 차이가 있었습니까? 네, 일단 민심 풍경으로 불리는 수도권 유세에 집중돼 있다는 점은 여야 모두 같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역구 253석 가운데 가장 많은 121석이 있는 권역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세부 동선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민주당 투톱인 이해찬,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동선을 합해서 좀 살펴보면 수도권이 15회로 단연 많았지만 충청권 7회, 영남권 4회, 호남권 1회, 강원, 제주 1회로 전국을 두루 다녔습니다. 이 동선 면면을 좀 보면 수도권은 광진, 동작, 고양 등을, 그리고 충청은 공주, 보령 등을, 영남은 양산, 창원 등으로 격전지 위주로 다녔다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과목은 놔두고 좀 미흡한 쪽으로 많이 매달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러면 미래통합당 동선은 어땠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고 일부 지역만 핀셋 지원으로 나아갔습니다. 김종인, 황교안 공동총괄 선대위원장 동선도 좀 살펴보겠는데요. 수도권 24회로 민주당보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충청권 5회, 영남권 1회, 강원, 제주 1회입니다. 호남은 아예 방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동선의 특징은 수도권에 영향을 쏟아부어서 그 기세가 충청권, 강원권으로 옮겨가길 기대하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메인 과목에 올인했다. 네. 자, 그럼 이런 유세 동선을 선택한 근거가 있겠죠? 네, 내부 이제 자체 판세 분석을 이제 영향 본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은 자체 판세를 130석 플러스 알파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알파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네. 예, 처음에는 제1당을 목표했다가 최근에는 단독 과반 가능성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전까지는 단독 과반은 조금 오만해 보인다고 해서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네네. 이렇다 보니 이제 제1당 확보는 물론 지역별 성적표도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4년 전 122곳 가운데 82곳을 얻었던 수도권에서 이번에는 91곳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전통적인 험지인 PK와 강원에서도 선방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어떻습니까? 네, 통합당은 애초 110석에서 130석을 기대한다고 말했었는데요. 그런데 제명된 차명진 의원의 세월호 막말 논란이 일고 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법력권 180석 발언 이후 기대치를 좀 내렸습니다. 박형준 선대위원장은 개헌 저지선 100석까지 언급하면서 이 지지 호소를 하고 나섰는데요.
실제 개헌전 시선 붕괴 상황까지 우려를 하는 건지 전략적인지 이건 투표함을 좀 열어봐야 알겠지만 통합당 내부적으로는 수도권 121석 가운데 절반 정도 가져오면 잘하는 거고 텃밭인 영남에서는 기존석 이상을 가져오면 전체적으로 총선 승리라고 본다는 분위기입니다. 차명재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가까스로 구사일성으로 지금 살아나긴 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또 봐야겠지만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떻습니까?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유시민 호위무사로 정해봤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최근에 이제 범진보 180석 발언으로 이제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은 180석 발언에 저희가 의심된다며 사실상 이 유 이사장을 공격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논란이 커지자 유 이사장은 어제 해명에 나섰습니다. 우선 제가 민주당이 비례 포함해서 180석을 얻을 거다라고 말한 적 전혀 없고요. 제가 표현한 거는 범진보 180석. 이때 범진보는 예, 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정의당, 민생당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면 유 이사장이 지금 해명을 한 거잖아요.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손혜원 의원과 양정철 민주정책연구원장의 이 대립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손 의원이 180석 발언을 공격한 양 원장을 다시 비판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페이스북에 우린 억울해도 김어준을 거론하지 않았다. 그런데 양정철이 감히 유시민을 이라는 저격 선거를 또 올렸습니다. 많이 컸다 양정철 뭐 그 다음에 나온 얘기입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저격한 겁니다. 유독 손혜원 의원이 유시민 이사장의 호위무사로 나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유시민 이사장은 이제 법률권 인사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인 비례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유 이사장이 열린민주당에 힘을 좀 실어줬습니다. 이런 발언은 이제 지지 표심을 분산시킬 수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달갑지가 않고요. 반면 손 의원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계속 선긋기를 하는 상황에서 든든한 아군인 유 이사장을 지원 사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내 편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감싸고 있는 것이다. 참 재밌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특히 신경을 써서 투표를 하셔야 할 부분이 바로 비례대표 선거입니다. 무려 35개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다 보니 투표용지 길이는 48cm가 넘는데 투표용지를 보면 또 1, 2번이 아예 없거든요. 알고 가도 헛갈린다고 하니 다시 한번 보시죠. 알쏭달쏭 비례대표 투표 정규혜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의 비례대표 투표 용지입니다. 용지 상단을 살펴보니 1, 2번 정당은 없고 3번부터 인쇄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이른바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칸에는 기호 3번 민생당, 이어 기호 4번 미래한국당과 기호 5번 더불어시민당 순으로 돼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지역구 1번, 비례대표 5번을,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2번과 4번을 뽑아달라고 별도의 홍보물까지 만들었습니다. 한편에선 과거와 달리 지역구 의석수에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만 잘 올려도 비례대표 의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무려 35개 정당이 312명의 후보를 냈습니다. 경쟁률만 6.64대 1. 이 때문에 투표용지의 길이는 48.1cm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개표도 수작업으로 이뤄져 결과 집계가 크게 늦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규혜입니다. 선거 때면 투표 동료를 위해 흔히 투표 인증 사진 많이들 찍죠. 방역 당국이 이 인증 사진을 찍을 때 손등에 도장을 찍는 행위는 자제해달라고 콕 집어 당부했습니다. 비닐 장갑을 끼고 투표하는데 장갑을 벗고 그 위에 찍으면 방역의 의미가 사라지니까요. 이수아 기자입니다. 방역 당국은 총선을 하루 앞두고 다시 한번 1m 거리 두기와 비닐 장갑 사용 등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손등 등 신체에 도장을 찍는 이른바 투표 인증샷은 찍지 말아달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바이러스 접촉 감염을 전파하는 중요한 어떤 수단이고 맨손에 투표 도장 찍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닐 장갑이 하는 경우도 감염의 위험도는 낮지만 감염의 우려가 있다. 대신 투표 확인증을 발급받으라는 권고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플라스틱이나 종이, 스테인리스 등에서 수일간 생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
따라서 비닐 장갑을 낀 손으로 얼굴이나 마스크를 만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투표소를 나온 즉시 비닐 장갑을 뒤집어서 폐기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는 가급적 투표소에 데려가지 말고 투표소 방문 전후로 손을 30초 이상 깨끗이 씻는 것도 행동 수칙에 포함됩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이번 총선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코로나19 여파로 다른 나라에선 47개 나라에선 선거가 연기됐거든요. 코로나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혹 코로나 확산의 또 다른 계기가 되진 않을까?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Queue at least 1 meter apart, have your temperature checked, sanitize your hands, put on disposable gloves, and then vote. 한국의 총선을 다룬 미국 CNN 방송의 보도입니다. 투표 절차부터 투표장의 방역, 후보자들의 유세 현장까지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담았습니다. It feels like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I saw a crowd like this in central Seoul. It is packed with media, supporters and candidates.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47개국이 선거를 연기했지만 우리는 예정대로 총선을 치르는 만큼 자연히 해외 집중 조명을 받게 된 겁니다. 텔레그래프는 한국이 코로나19 이후 주요 민주주의 국가 중 처음으로 선거를 치른다고 보도했고, 타임은 다른 나라의 선거에 지침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가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선거 결과에도 관심을 갖는 모습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 전 세계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방역당국이 오늘부터 코로나19 재감염 관련 통계를 자료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완치 뒤 다시 양성으로 판정받은 환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방역당국은 완치자에 대한 새로운 관리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혁중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음성 판정을 받았던 해양수산부 남자 직원은 16일 만인 어제 재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에선 47살 여성이 지난달 20일 퇴원한 뒤 5시간 만에 다시 증상이 나타나 다음 날 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완치 판정 뒤 재확진 사례는 0시 기준 124명입니다. 20대가 22.6%로 가장 많고 50대와 30대 순입니다. 이는 확진자 연령별 비중과 유사합니다. 면역력이 비교적 높은 20대가 감염은 물론 완치 이후 재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가장 많지만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모릅니다. 방역 당국은 바이러스 변이와 관계가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저희도 아주 유의해서 유전자의 변이를 특히 보고 있고 재양성된 사례에서도 어떤 특이점이 보이거나 하면은 그건 당연히 저희가 공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재확진자가 속출하면서 격리해제 지침도 다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침엔 완치 판정 이후에도 14일 동안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 증상이 발생하면 즉각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또 격리해제 뒤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이용을 삼가야 한다는 보건교육도 시행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코로나 확산이 느려지고는 있다지만 그래도 아직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한창이죠. 하지만 날이 좋아져서인지 오래 격리돼 있어서 그런지 카페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김민수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서울 도심 거리에 시민들이 북적거립니다. 점심시간을 맞아 발길이 향하는 곳은 인근의 카페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한창인 상황인데요. 이 근처 카페에서는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물 내부는 사람들이 가득해 앉을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데다 가까이 앉아 웃고 떠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음식물을 나눠 먹는 남녀도 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1m 이내 간격으로 매우 밀접해 있을 때에는 바이러스 감염 위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시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거의 한 달간 이어지면서 집에만 있을 수 없다고 토로합니다.
혹시 모를 집단 감염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카페들. 이번 주말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되더라도 인산인해를 이루는 카페에 대해선 보다 꼼꼼한 방역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으로 임시 숙소를 이탈해 서울 송파구 일대 사우나와 식당 등을 방문한 6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 도망칠 우려가 있고 위반 정보를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의 사유를 밝혔습니다. 코로나로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자취생들이 난감해졌습니다. 방을 빼고 싶어도 못 빼고 빈 방에 월세 내는 학생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무작정 환불해 줄 수도 없으니 임대업자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개강을 앞두고 올해 초 학교 근처에 자취방을 구한 대학생 송선우 씨.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학교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며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대외 활동들도 온라인으로 다 바꿔가고 있는 추세고 친구들을 만나려고 해도 솔직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니까. 상당수 자취대학생들이 비슷한 사정이지만 개학 기간이 남은 데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학교가 언제 또 개강할지 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안 가는데 월세는 계속 나가고 하니까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서 좀 힘들어요. 대학가 원룸 임대업자들도 곤혹스럽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방을 빼는 학생들로 생긴 공실을 채우느라 하루에도 몇 번씩 부동산에 들락거리지만 입주 문의조차 없습니다. 겨우 세받아서 사는 와중에 갑자기 이렇게 세를 빼달라던가 깎아달라던가 하면은 우리도 여러 가지 힘듭니다. 빈방에 다달이 월세를 내야 하는 대학생이나 환불 요구에 시달리는 생활형 임대업자 모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찜질방과 헬스장이 잘 안 되면 세탁 공장도 힘들어집니다. 이곳에서 단체 세탁물을 받아와야 하는데 그나마도 문을 연 곳은 개인 수건이나 옷을 따로 챙겨오기 하니 고사 직전인 겁니다. 도미노 충격이 끝이 없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찜질방. 저녁 시간대인데도 대형 TV 앞엔 텅 빈 매트만 놓여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리 잡기가 치열했을 1인용 토글방도 비어 있습니다. 찜질복을 공유하는 데다 밀폐된 시설인 찜질방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까지 나오자 손님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 손님이 많이 안 와. 코로나 때문에 안 와. 집에도 먹고 사람이 더 없어요. 개점 휴업 상태인 건 헬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방역하고 개인 수건과 운동복을 지참하도록 했지만 감염 공포가 여전한 건데 이 여파는 세탁 공장으로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에 단체 세탁물을 처리하는 이 세탁 공장은 최근 물량이 80%나 줄었습니다. 공장을 돌리는 게 오히려 손해지만 단골이 끊길까 아예 문을 닫을 수도 없습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는데 그걸 또 유지하기가 많이 힘들죠. 매출액이 자체가 이제 줄어들었으니까. 코로나발 줄 폐업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긴급 대출 수준이 아니라 별도의 재난수당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미국에 하필 토네이도까지 불어닥쳐 남부 10개 주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활동 재개 여부는 대통령이 정하는 거라고 밝혀 일부 지자체들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구경호 기자입니다. 엄청난 크기의 토네이도가 부활절인 현지 시간 12일 텍사스주 중부 지역을 덮칩니다. 토네이도는 밤새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며 미시시피주 등 남부 10개 주를 강타했습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지역은 가옥과 공항 할 것 없이 말 그대로 초토화됐습니다. We knew that it was going to be bad. We heard the rumble and we started looking and we saw the tornado. 이번 토네이도로 최소 13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받고 3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11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극심한 미시시피주엔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피해는 동부 연안으로 확산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58만 명을 넘은 데 이어 토네이도 피해까지 겹치면서 미국은 이중고에 빠졌습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일 경제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경계하는 일부 주지사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But he'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authority is total. And that's the way it's got to be. Your authority is total. It's total. It's total. And the governors know that. So if the governors know that. 트럼프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확산 책임론에 대해 그동안 올바른 결정을 내려왔다며 야당인 민주당과 언론들을 맹비난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의 절반은 요양원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계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은 미국도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사망자가 3,600명에 달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사망자가 10,000명대로 올라서며 코로나19 최대 피해 지역이 된 유럽. 이탈리아는 사망자가 2만 명 선을 넘었고 스페인과 프랑스, 영국도 사망자가 10,000명대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유럽 5개국은 사망자의 절반가량이 요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스페인은 최근 한 달간 발생한 사망자 중 57%가 요양원에서 나왔고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등도 요양원 사망자가 전체의 절반 수준에 달했습니다. 영국 런던 정경대학 연구진은 요양원은 물리적으로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장소라며 바이러스에 취약한 환자와 의료 지식이 부족한 직원 등으로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5개국 사례를 토대로 가디언은 영국에서 집계된 요양원 사망 사례가 20건에 불과하다며 영국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도 요양시설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I need to take her out of here as soon as she is walking. 시애틀의 한 요양시설에서 첫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미국 내 요양시설 사망자 수는 3,6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플러스 3 화상 정상회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국회 처리를 기다리지 말고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황재헌 기자입니다.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정상이 모인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코로나19를 다른 나라보다 일찍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심스럽지만 점차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집중적인 검진과 추적, 철저한 역학조사,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유에 기초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서도 아세안과 협업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문 대통령은 의료 물품 보급에서도 한국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미국에는 우리나라 업체 2곳이 만든 코로나19 진단 키트 60만 회분이 수출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긴급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지시했습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를 하고 신청부터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책 수단에서도 과거의 관성과 통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사고와 담대한 의지로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빠른 지급을 위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하고 지급의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북한이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내일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군사훈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하필 우리 총선 전날이죠. 신동규 기자입니다. 총선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발사체는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데 오늘 오전 7시부터 40분에 걸쳐 발사됐으며 강원도 문천에서 동해상 150km 지점까지 날아갔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을 맞아 진행된 군사훈련으로 추정됩니다. 합참 관계자는 김일성 생일과 관련한 동향을 예의주시해왔으며
과거에도 4월 15일을 전후로 유사한 활동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총선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순항 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분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원산 일대에선 북한 전투기가 공대지 로켓을 발사하는 등 공군 활동도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또한 남한을 겨냥했다기보단 최근 서해상에서 북한과 중국 사이에 분계선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영공 방어 활동을 펼친 걸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하극상하지만 이런 일도 있네요. 남성 하사관들이 상관인 남성 장교를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얼마 전엔 군부대에 민간인이 침입하는 일이 잇따라 해군 참모총장까지 바뀌었죠.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성원 기자입니다.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건 중부지방의 한 육군 부대에서입니다. 남성 부사관 4명이 독신장교 숙소를 찾아가 남성인 A 중위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그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들의 일부 강제 추행 혐의가 있어서 형사 입건을 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사경찰은 강제 추행뿐만 아니라 상관 모욕 혐의, 또 이들 부사관이 다른 부대원에게 가혹행위를 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군에서는 기강해이와 안일한 경계태세로 인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역 일병이 박사방에 공범으로 지목돼 군 검찰에 넘겨졌고, 지난 5일에는 군사안보 지원학교 울타리로 70대 남성이 무단 침입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또 한미연합훈련이 많이 축소됐어요. 이런 데에 따른 군 기강회의는 항상 군 지휘부가 경계하고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 경계 실패가 계속되면서 해군 참모총장까지 바뀌었지만 군부대의 기강회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성원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1호선 급행전철이 신길역 인근에서 탈선해 10시간 동안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10시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아직 사고 이유도 모릅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철로 위에 열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주변은 열차에서 뿜어져 나온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오늘 아침 6시 반쯤 서울 영등포역에서 신길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1호선 경인선 급행전철이 탈선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열차입니다. 전동차 앞부분 연결 부분이 철로를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신길역에 들어서기 300m 전 지점에서 열차의 앞 듀량이 궤도를 이탈한 겁니다. 빠바박 소리 났더니 불찌그러지는 소리 나더니 갑자기 연기가 확 여기 나오더라고요. 연기연, 그 회색 연기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당시 열차에 탑승하고 있던 100여 명의 승객들은 신길역까지 걸어가 열차를 바꿔 타야만 했습니다. 사고 여파로 경인선 구로에서 용산까지 양방향 급행 운행이 중단됐고 일반 전동열차도 지연 운행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한 20분 이상 많이 기다렸다가 탔습니다. 네. 열차가 바로 출발하지 못하고 중간중간 섰다가 가고 하면서 열차 운행은 10시간 만인 오후 4시 반쯤에야 정상으로 재개됐습니다. 코레일은 사고 열차를 차고지로 이동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조주빈의 디지털 성범죄로 공분이 큰 요즘 여자친구를 감금, 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2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위협까지 했고 결국 구속됐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골목에 순찰차 한 대가 들어서고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성이 순찰차에 탑니다. 곧이어 경찰관들이 건물에서 나오는 한 남성을 뒤쫓아 달려가더니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순찰차에 태웁니다.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는 장면입니다. 당시 두 사람은 함께 PC방에 방문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가게 직원에게 몰래 메모를 건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근데 지금 죽이려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여성을 보호했고 건물을 빠져나가던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이전에도 여성을 감금하고 태블릿 PC로 불법 촬영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이 남성은 여자친구를 다시 폭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저항하자 집 주소를 알고 있다며 가족을 해치겠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협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조주빈을 도와 박사방의 운영에 관여한 18살 강모군 일명 부따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모레 결정됩니다.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공개가 결정되면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 처음으로 신상이 공개된 조주빈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성착취 영상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면서 내가 본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텔레그램방 회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1억 원을 줄 테니 지워만 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대놓고 증거를 인멸해달라는 거죠. 자기 기록을 자기가 지우는 건 죄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런다고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강세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해 박사방 사건 등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자 온라인 기록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애업체의 문의가 늘었습니다. 박사방 엠번방 회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텔레그램 기록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어떤 의뢰자분은 한 건에 뭐 1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게시물들을 삭제해달라는 가해자들은 법의 판결을 받아라. 우리는 삭제해줄 수 없다라고. 심지어 온라인 기록 삭제를 넘어 디지털 포렌식 자체를 방해하는 안티 포렌식에 대한 요청도 들어옵니다. 안티 포렌식은 크게 물리적인 파괴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록을 숨기는 방법이 있는데 전문가는 삭제에 성공해도 흔적이 남는다고 설명합니다. 특정한 구간에 데이터만 나오지 않는다거나 삭제한 흔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덧씌우기를 했다든지 뭔가 임의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다라는 게 인지가 되니까. 문제는 피의자가 증거를 지운 흔적이 남아도 증거인멸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은 처벌돼도 자신의 사건에 대한 인멸행위는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거인멸 행위 자체는 구속사유가 되고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에 대한 정황이 나타난다면 구속사유가 되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될 수가 있고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인멸의 우려가 큰 디지털 범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무면허로 공유 킥보드를 빌려 타고 가다 차에 치여 숨진 사고 어제 보도해드렸죠. 오늘 새벽엔 만취 상태로 킥보드를 타던 30대 여성이 붙잡혔는데 갖고 있는 자동차 면허까지 취소될 처지가 됐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도로에 널브러져 있고 출동한 소방구급대가 한 여성을 치료합니다.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주행하던 30대 여성이 시설물을 들이받고 도로 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이를 발견했는데 여성은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돼 오토바이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44조 1항에 따라 가지고 면허 취소 이상 수치면 면허 취소는 그대로 똑같죠. 자동차 면허가 취소가 되는 거죠. 해당 여성이 탄 전동 킥보드는 최근 해운대에서 사망 사고가 난 킥보드와 동일한 라임 회사의 공유 킥보드였습니다. 이 여성도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았는데 하마터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한 보험사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만 봐도 지난 3년 사이 5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킥보드의 안전 운행을 규제하는 법령은 아직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마스크 대란을 틈타 각종 이익을 챙긴 업자 30여 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이런 마스크 사범을 붙잡은 뒤 회수에 유통시킨 마스크만도 600만 장이 넘습니다. 대단하죠? 민지숙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오르면서 전국적인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밤샘 줄서기에도 마스크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불법 제조 판매업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지난달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마스크와 관련된 각종 불법 행위로 이익을 취한 업자 30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70여 개 업체를 압수수색한 결과 제조 유통업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27명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마스크 유통 시장을 교란시킨 수법은 다양했습니다. 먼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공장에서 800만 장이 넘는 불법 마스크를 대량으로 제조 판매해 이득을 얻는가 하면 시일이 걸리는 안전검사를 건너뛴 필터로 마스크를 제작해 그대로 유통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수백 수천만 원의 소개료를 받고 마스크를 거래하는 브로커들 때문에 330원이었던 마스크 가격이 6배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가짜 공장을 보여주며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할 것처럼 속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업자까지 있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600만 장의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했으며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가 다음 주부터 팀 간 연습 경기에 돌입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5월 초 정규 시즌을 개막할 전망입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정규 시즌 개막을 연기하고 세 번째 가진 KBO 긴급 이사회. 3주 만에 다시 만난 10개 구단 사장들의 표정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3시간여 회의 결과 오는 21일부터 일주일간 팀 간 연습 경기 시행을 확정했습니다. 인접 지역 팀끼리 당일치기로 팀당 4경기씩 치르는 일정입니다. 무관중 경기지만 TV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 안팎으로 줄었고 자체 청백전에 무리가 없었다는 판단에 따라 사실상 개막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다만 개막일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간 이후인 21일 이사회를 다시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개막일을 최소 2주 전에 결정한다는 방침을 철회해 5월 초 개막을 정조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월 1일이라고 치면은 아마 2주 안 되죠. 그 부분들은 그대로 그냥 2주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사회는 또 개막이 늦춰진 만큼 11월 15일 이후 열리는 포스트 시즌은 서울 고척돔 경기장에서 중립 경기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KBO는 21일 이사회에서 개막일과 경기 수 등 전체 시즌 일정을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여자 배구의 쌍둥이 자매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대형 계약을 터뜨리며 한 팀에서 뭉쳤습니다. 다음 시즌엔 세터인 동생 이다영이 토스를 하고 언니 이재영이 스파이크하는 재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생 이다영의 재치 있는 토스에 이재영의 시원한 스파이크. 여자 배구 도쿄올림픽 행을 이끈 주역 쌍둥이 자매입니다. 프로 7년 차에 접어드는 두 자매가 다음 시즌부터 한솥밥을 먹습니다. 이재영은 총액 6억 원의 흥국생명에 잔류했고 이다영은 총액 4억 원의 현대건설에서 유니폼을 갈아입었습니다. 저는 재영이랑 같이 뛰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흥국생명 팀에 들어오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 여자 프로배구 무대에서 쌍둥이 자매론 처음 같은 팀에서 뛰는데 언니 이재영의 기대도 큽니다. 원래 잘 맞던 동생이니까 더 좋을 것 같고 뭔가 더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 같고 더 잘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재영은 최근 5시즌 연속, 이다영도 최근 3시즌 연속 각각 베스트 7 레프트와 세터상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 국가대표 공격수와 세터를 동시에 보유하게 된 흥국생명은 최고의 팀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인천에서 만나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햇살이 쏟아지며 한낮에는 20도를 웃돌아 겉옷 없이도 활동하기 무난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져서요. 일교차가 극심합니다.
선거일인 내일도 전국의 하늘 맑게 드러나겠고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가 21도까지 올라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한 자릿수까지 떨어져서 크게 벌어지는 기온 차이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대기의 건조함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서 남부지방의 건조특보는 모두 해제됐었는데요. 오늘 다시 강원과 충청, 경북 지역을 따라서 건조주의보가 새롭게 내려졌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밤사이 복선 행각이 활발해지면서 기온이 내려가 아침에는 쌀쌀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8도, 충주는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한낮 기온 대구 23도 가리키겠고요. 울산도 22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강원 영동 지방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에도 또다시 전국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N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일회용 냅킨에 꾹꾹 눌러 쓴 손편지. 타이거 진짜 멋졌어. 정말 잘했고 네가 우승해서 나는 기뻐. 지난해 최고 권위 골프 대회 마스터즈에서 우승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에게 우주 때문에 매번 2등만 했던 필 미컬슨이 써서 걸어둔 겁니다. 평생 자신의 앞길을 막은 라이벌의 재기를 축하하는 패자의 모습. 내일 21대 총선 이후에 우리도 볼 수 있을까요? MBN 종합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